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픽션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실제 사건입니다. 2023년 5월 부산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일. 그곳엔 단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결코 그 밀실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의 향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실 안의 살인자 정유정 사건. 2023년 5월 27일 새벽 3시 15분 부산경찰청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젊은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경남 양산 낙동 강변 풀숲에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상해서요.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여행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훼손된 채로 말이죠. 경찰은 캐리어에 묻은 혈흔을 추적했고 곧 한 여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정유정. 당시 23세였습니다. 택시기사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캐리어가 무거워 보였는데요. 숲에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나왔을 때는 캐리어가 텅 빈 것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정유정은 돌아오는 길에 같은 택시를 다시 탈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이 혈흔은 뭡니까? 그러자 정유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정유정은 출산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말이죠. 그럼 캐리어 속 시신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영어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그리고 정유정과 A씨의 만남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서였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에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딸아이 영어 과외를 부탁드려요.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A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단지 과외를 해주기 위해서였죠. 2023년 5월 24일 정유정과 A씨는 처음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정유정은 A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산 중학교 교복을 입고서 말이죠. 누가 봐도 그녀는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A씨는 미소를 지으며 정유정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유정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유정은 A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실 25살이에요. A씨는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이를 밝히다니. 그리고 정유정이 덧붙인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어요. 바로 그 순간 정유정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A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주로 공격을 받은 부위는 목과 가슴이었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거죠. A씨의 몸에는 수십 군데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문이 닫힌 밀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범행 후 정유정은 시신을 방치한 채 1시간 20분 만에 A씨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A씨인 것처럼 말이죠. CCTV에 잡힌 정유정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나온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의 손엔 텅 빈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생활용품 가게였습니다. 정유정은 거기서 무엇을 샀을까요? 경찰 수사 결과 그녀가 구입한 건 칼, 세제, 비닐봉지, 락스 등이었습니다. 모두 시신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는 데 쓸 물건들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 마치 미리 무엇을 살지 정해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정유정은 인근의 또 다른 마트에도 들렀습니다. 더 많은 범행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유정은 구입한 도구들을 들고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시신의 일부를 캐리어에 담았고 그걸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왜 굳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전문가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갔을 때는 캐리어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집을 왔다 갔다 한 건 사실 부적절하고 무의미했죠. 그냥 바로 유기했으면 되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특징입니다. 범행 과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의 행적은 이해되지 않는 허점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정유정은 다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은 새벽 0시 50분경.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탔고 경남 양산의 낙동 강변 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무거워 보이던 캐리어를 끌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5분에서 20분 만에 나왔을 땐 캐리어가 텅 빈 것처럼 가벼워 보였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유정은 태연하게 다시 택시에 타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미 의심을 품은 상태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유정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그녀가 평소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정유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려고 제가 자주 가던 곳에 유기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정유정은 풀숲이 많고 곤충들이 서식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시신이 빠르게 폐꼬라됩니다. 길게는 2년이 걸리지만 짧으면 일주일 만에도 가능하죠. 만약 적발이 안 됐다면 신원 확인이 어려웠을 겁니다. 가해자가 분명히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계획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기사의 신고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유정이 시신과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달리 막상 살인을 한 뒤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행적을 보인 거죠. 체포 당시 정유정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숨긴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유정은 꾀병까지 부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죠. 조사는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4일 만인 5월 31일 밤 가족과 경찰의 설득 끝에 정유정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밝힌 범행의 이유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충동이 생겼고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하고 싶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3개월 전인 2월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관련 소설을 여러 권 빌려 읽었고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습니다. 특히 정유정이 여러 번 돌려봤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화차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정유정은 경찰 진술에서 이 영화를 언급했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유정의 거짓 진술 속에서도 그녀의 욕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준다는 게 보상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유정에게 피해자의 대학, 전공,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나 열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정유정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 화차처럼 피해자의 삶을 빼앗아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영어가 중학생 수준이라 취직이 안 된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A씨는 영어 과외교사였죠.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어 과외교사였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아이덴티티 즉 영어 숙련자라는 정체성을 훔쳐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의문이 남습니다. 정유정은 A씨 전에도 2차례나 범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20대 여성을, 또 한 번은 10대 남성을 대상으로요.
둘 다 영어나 학력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정의 진짜 동기는 뭘까요? 단순히 호기심에 기반한 이유 없는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피해자의 삶을 빼앗고 싶었던 걸까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유정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찰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년간 외부와 거의 단절하다시피 살았습니다. 친구로 볼 만한 주변인도 없었고 문자나 전화 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였던 거죠. 정유정의 과거를 기억하는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교실 커튼 안에 몸을 숨기거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표정도 없어서 그냥 혼자 있게 놔뒀죠. 괴롭힘을 받지도 않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5년 뒤 그 조용하던 소녀는 어떻게 잔혹한 살인범이 된 걸까요? 정유정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단서가 보입니다. 정유정은 2살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떠났고 6살 때는 아버지마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후 정유정은 할아버지와 의붓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소한 후 재혼했을 때 정유정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악인 취재기에서 공개된 정유정과 아버지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재혼했잖아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할아버지와 의붓 할머니한테도 학대를 받았어요. 정유정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의붓 할머니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손녀를 키웠어요. 어릴 때는 활발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던 아이였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경찰은 정유정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유정의 휴대폰에서 존속살해라는 검색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을 방어하려 한 적도 있었고 의붓 할머니를 때린 적도 있었다고요. 범행 당일 저녁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2시간 넘게 통화하며 가족들에게 서운하고 원망스러웠던 일들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유정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남아있었습니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유정의 성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유정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자폐적 성향 자체가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잠재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노출되면 그게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정유정을 범행으로 이끈 트라우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불화, 대학 입시 실패, 취업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년간의 은둔 생활 동안 범죄물에 심취하면서 살인 환타지가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사건 직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다. 경찰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PCLR이라는 검사인데요. 40점 만점 중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정유정의 점수는 28점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높은 점수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보다는 범행 전후의 행적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주요 특성인 뛰어난 언변 등과는 거리가 멀죠. 실제로 정유정은 말이 적었고 사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품행장애나 다양한 범죄 경력, 문란한 성생활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제가 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재는 분명 사이코패스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정유정은 사이코패스일까요?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이코패스로 규정짓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섣불리 단순하게 규정지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정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사이코패스여서. 왜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이건 순한 논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정유정을 괴물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정유정을 괴물로 키운 5년의 시간,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정유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2의 정유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 정유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역대 최연소 피의자가 됐습니다. 당시 23세였죠.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었고 범행은 극도로 잔혹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24년 1월 2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죠.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정신적 미성숙,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딸을 잃었는데 무기징역이라니요. 가석방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유정은 항소했지만 2024년 7월 18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유정의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유정은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년 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후면 정유정은 40대가 됩니다. 그때 그녀는 교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밀실 속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유정이라는 23세 여성은 분명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순히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로 규정짓고 괴물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는가? 2살 때 부모의 이혼, 6살 때 아버지의 수감, 할아버지와 의붓 할머니 손에서 자란 어린 시절, 대학 입시 실패, 취업 실패, 그리고 5년간의 은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점점 외부 세계와 단절됐고 범죄물에 심취하면서 살인 환타지를 키워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제2의 정유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5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범죄물만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정유정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 A씨는 단지 과외를 해주려고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 문 뒤에 흉기를 든 살인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밀실 안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끔찍한 범죄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친 신호들, 우리가 외면한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경고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시 주변에 지나치게 고립돼 있는 사람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로운 영혼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제2의 정유정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피해자 A씨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안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밤의 미스터리였습니다.